아이의 발달이 정체될까 걱정이세요? 앞으로 내가 아이에게 무엇을 해줘야 할지 몰라 답답하다고 느껴지세요? 안녕하세요. 오승은입니다. 간혹 부모님들께서 지금보다 나아질 수 없을 것 같다, 치료받는다고 나아질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문제인 게 가장 치료가 효과적인 어린 시기, 가장 뇌 발달이 급격히 이루어지는 어린 시기에 제대로 된 치료와 자극을 받지 못한다면 발달은 더 정체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대해 효과가 입증된 치료는 무엇이고, 현장에서 14년간 있었던 치료사로서 치료 그 자체보다 더 고려하셔야 할 부분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 또는 관련 증상이 있다 판단되는 경우 가장 1차적으로 고려하셔야 할 치료는 ABA를 기반으로 한 치료예요. 왜일까요? 자폐 성향이 있다는 것은 사회적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의 결함,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과 관심사를 가졌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자폐 성향은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학습을 어렵게 만들고 언어적 지시 이해나 개념 이해 또한 어렵게 만들어요. 제한된 관심사나 반복 행동으로 인한 새로운 경험에 대한 제한성,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낮은 동기는 일상 속 다양한 학습의 기회를 제한해요. ABA는 선행사건, 행동, 결과의 프레임 안에서 다양한 행동주의의 전략과 원리들을 이용하여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가장 효과적인 치료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심리학회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발달장애 진단과 치료를 위한 한국형 임상 가이드라인에서도 밝히고 있어요. 그러나 ABA 접근이라고 해서 다 같은 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최근에 늘어난 ABA 수요에 따라 ABA를 하는 기관과 센터도 많아졌는데요. 좋은 ABA 센터는 기관이 ABA 전문기관이면서 치료사가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해요. 치료사가 자격을 준비하고 있다면 전문가의 지도 감독이 필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가장 권위가 있는 행동분석 자격증은 BCBA라고 할 수 있는데요. BCBA가 상주에 있으면서 지도 감독과 사례 관리가 잘 이루어지는 곳인지 확인해 보세요. 또 최근에는 놀이 기반으로 ABA를 하거나 ESDM을 실시하는 곳도 많아졌는데요. 우리나라에서 ESDM 공식 자격증을 가진 분들은 현재 약 15명 내외입니다. 놀이식 ABA나 ESDM, 그룹 ESDM을 한다는 기관의 경우 공인 ESDM 치료사가 슈퍼바이저로서 센터에 있는지도 확인해보세요. ABA 치료는 전문적인 지식과 많은 임상 경험이 중요한 영역인 만큼 센터 내에 전문가가 있는지, 아동 케이스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곳인지도 확인해보세요. 또 좋은 센터는 보호자와 아동의 목표를 공유하여 아동의 성장에 대한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ABA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대한 수행을 기록하며 데이터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하거든요. 수업이 현재 무엇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지, 아이의 진전도는 어떤지 파악이 되어야 이 개입이 효과적인지를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저희 기관에서는 분기별로 리포트가 공유되고 그를 통해 아이의 성장을 추적할 수 있어요. 앞선 두 가지 사항 외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ABA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ABA를 올바르게 사용한다는 것은 중재 방식에 있어 소거와 같은 결과 중심 중재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선행사건을 바꾸는 개입이 반드시 함께 적용되어야 함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 아이가 과제가 어려워서 울고 짜증을 내는데 과제의 난이도 수정이나 아이의 동기에 대한 고려 없이 회피 강화를 하지 않는다는 명목 하에 울어도 끝까지 과제를 하게 하는 그런 방식만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또 필요한 기술을 늘리는 데에 있어 DTT라고 하는 절차만 사용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일반화의 맥락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해요. ABA에서는 기능 증진을 위한 방식 중 하나로 DTT라고 하는 절차를 많이 이용하는데요. DTT 절차란 과제 하나하나를 분리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모방을 가르칠 때
따라해 하고 손 흔드는 것을 보여주고 아이가 손을 흔들면 그 즉시 강화하여 손 흔들기 모방을 학습하도록 합니다. 이 방식은 우리 아이들이 새로운 행동을 빠르게 배워나가는 데에는 효과적인 방식인데요. 문제는 일상에서의 기능 발휘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가 DTT 방식으로 손 흔들기 모방하기를 배웠다면 실제 자연스러운 맥락, 예를 들어 인사를 하는 상황이나 인사 노래 율동을 하는 상황에서도 행동을 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해요. 최근 ESDM을 포함한 자연적 발달적 행동 중재가 인기가 많은 것도 그러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연적 발달적 행동 중재란 ABA의 원리와 행동 전략을 이용하되 아이의 동기와 흥미, 발달을 고려한 자연스러운 맥락에서 가르치는 접근이에요. DTT 방식과는 달리 처음부터 아동의 동기와 흥미를 고려하고 자연스러운 맥락에서 가르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합니다. 즉, 같은 손 흔들기 모방이더라도 아이가 노래와 율동에 관심을 보인다면 처음부터 안녕 인사 율동을 통해 손 흔들기 모방을 가르쳐 나갈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자연스럽고 아동의 동기와 흥미를 고려한다는 점에서 이점이 많지만 가르쳐야 하는 목표와 연관된 활동이나 놀이에 아이의 동기가 전혀 없다면 DTT 방식만큼 많은 학습 기회를 확보하는 것이 어렵기도 해요. 따라서 무엇이 맞고 틀리고 더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아이의 성향과 특성, 보호자의 요구 등에 맞게 전문가가 올바른 방식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해요. 구조화된 방식으로 배웠다면 자연스러운 맥락에서 일반화 연습을 하도록 계획되어야 하고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진전이 너무 느리다면 좀 더 구조화된 방식을 고려해야 합니다. 저는 긴 시간 동안 ABA 치료사로서 다양한 곳에서 아이들을 만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더 재미있게 효율적으로 가르칠 수 없을까를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제가 ABA를 하기 전 놀이 방식이나 일반적인 조기교실에서 아이들을 만날 때에는 어떻게 눈으로 보이는 목표를 설정하고 성장을 추적할까가 많이 고민이 되었고 ABA를 배운 이후 ABA 기관에서는 목표 설정은 명확하나 다양한 활동 기회는 좀 제한적인 것 같아 고민이 많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ABA의 전문성과 성장은 기본으로 즐거움에도 가치를 둔 센터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아이들이 단순히 치료사가 제시한 단편적인 학습 맥락에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나이대에서 경험할 법한 일반적인 상황, 즐거운 상호작용과 놀이의 맥락 안에서 자연스럽게 배우는 것도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만들었어요. 학습을 하는데 즐거움이 왜 중요할까요? 즐겁게 배우는 것은 아이로 하여금 활동을 계속 더 하고 싶어지게 만들고 그럴수록 우리는 더 많은 학습 기회를 가지고 결과적으로 더 빠른 학습을 이끌어낼 수 있어요. 또한 뇌과학적으로도 즐거운 정서 하에서 배운 것들이 그렇지 못한 환경에서 배운 것보다 훨씬 더 오래 남는다고 하죠. 정서적 의미와 맥락이 있는 상황에서 배운 기술은 그렇지 못한 환경에서 배운 것보다 훨씬 더 오래 지속됩니다. 또한 즐거운 상호작용을 계속하길 원하면서 보내는 아이의 신호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상호작용, 즉 의사소통 학습의 기초가 되어요. 간혹 사회적 의미가 없는 말은 길게 하는데 사회적 의미가 있는 의사소통을 위한 말은 잘 하지 못하는 우리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의 목표는 사회적으로 의미가 없는 말을 구문적으로 길게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의사소통에 꼭 필요한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또 즐거운 활동은 그 자체로 자연스러운 보상이 되고 재미와 즐거움을 주는 타인에 대한 아이의 주의 집중을 늘린다는 점에서 타인과의 공동주의와 사회적 동기를 높일 수 있습니다. 제가 저희 센터 프로그램에 생각놀이터라는 표현을 붙인 것도 아이들이 다양한 것을 즐겁게 경험하는 세션이 되었으면 해서입니다. 실제로 저희 생각놀이터의 개별 집중 시간에는 DTT 방식으로 필요한 기능을 올리고 그 외에 그룹 시간, 서클타임, 친구놀이 등 다양한 공동활동 시간에서 일반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나 간혹 공동활동 시간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진행되는 활동과 비슷해서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단순히 놀이식이어서 아이를 즐겁게만 하는 시간이 아니라 즐거운 활동을 통해 아이의 동기를 높인 상태에서 아동 목표에 해당하는 학습 기회를 발생시키는 시간이자 배운 기술을 일반화하는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서클타임 시간에 탈 것을 주제로 기찻길 놀이를 한다고 해볼게요. 단순히 아이들에게 기찻길을 주고 놀라고 하는 시간이 아니라 기찻길을 연결하고 싶은 동기, 기차에 동물을 태우거나 기차를 움직이고 싶은 동기를 통해 표현 언어 영역의 목표 기술을 가져갈 수 있고 또 또래에게 요구하기, 차례 지키기 등을 통해 사회기술의 목표도 진행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친구와 손잡기를 너무 싫어하던 친구가 친구놀이 시간에 손잡고 해야 하는 활동이 너무 재미있어서 먼저 친구 손을 잡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바로 이런 순간이 생각놀이터 시간의 가장 큰 기쁨인 것 같아요. 즉, 단순히 놀잇감을 주고 아이를 즐겁게 하는 시간이 아니라 ESDM의 학습 프레임에 맞춰 목표를 가지고 진행되는 시간이에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린 시기 치료라는 명목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즐거운 상호작용의 경험을 많이 심어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릴 때 즐거운 상호작용을 통해 많이 개발된 공동주의, 사회적 동기, 의사소통의 기술은 이 시기 단순히 단어를 몇 개 더 많이 알고 숫자를 더 잘 세고 하는 것보다 아이들의 삶에서 더 큰 가치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생각놀이터 프로그램이 더 궁금하시다면 고정 댓글 링크에 신청해주세요. 생각놀이터 프로그램 자료를 보내드리고 초기 상담 예약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다만 현재 송파센터 생각놀이터 시간은 TO가 모두 차서 대기 신청만 받고 있어요. 보다 면밀한 사례 관리를 위해서 TO 자체가 많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물레센터를 오픈하면서 9월 달에 신설되는 반을 위한 아동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9월에 생각놀이터 수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초기 상담 후 아이도 적응하며 평가하는 시간이 필요해서 지금 신청하시는 것이 보다 면밀한 평가와 아이의 적응에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